이번 주에는 미국 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그 모금은 터커 칼슨의 허위 정보 제국을 세우는데 돈을 댄 남자의 집에서 이뤄졌고 그 자리에는 카타르에 등록된 대리인도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악세습 출대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슈레이더입니다. 8월 19일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파키스탄계 이란인 사업가 오미드 말락의 사우스햄튼 자택에서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약 35명의 참석자로부터 좌석당 최대 25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RNC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벤스가 말락의 돈을 받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말락은 2024년 에도 벤스를 위한 햄턴스 모금 행사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락은 단순한 기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또한 1789 캡틀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그가 레베카 머서, 크리스 버스크와 함께 설립했으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합류했습니다. 파트너로서 2023년에 터커 칼슨의 미디어 회사를 출범시키기 위해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커 칼슨의 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법무부에 제출된 파라 기록에 따르면 루미네이트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워싱턴에 있는 카타르 대사관으로부터 카타르를 위한 미디어 출연을 주선하는 대가로 매달 18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3월 루미네이트는 칼슨과 카타르 총리 사이에 우호적인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그 목적이 이슬람 공화국과의 전쟁을 멈추고 싶어하는 총리를 비판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몇 시간 만에 6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칼슨은 어떤 외국으로부터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 집착적으로 비난하고 무슬림 형제단을 옹호하는 음모론과 광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들을 띄워주면서도 물론 항상 미국 우선주의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 신고서에 칼슨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등록된 카타르 대리인이 한 달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카타르 총리가 칼슨의 시청자들 앞에서 카타르의 입장에 따라 이란 문제에 대해 카타르를 옹호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로 칼슨의 플랫폼은 꾸준히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옹호해왔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또한 카타르,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이슬람 전체에 대해 솔직히 말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같은 네트워크 주변을 맴돌면서 카타르 자금을 받아온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가렛 벤투리 역시 제이디 벤스를 위한 8월 19일 모금 행사에 참석했고 말릭 본인과도 이전에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벤투리는 GRV Strategies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라 기록에 따르면 카타르는 언론 홍보를 위해 그에게 한 달에 8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서류들은 GRV가 보수 매체에 기사를 제안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소 2건의 문서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내에 우호적인 보도가 이어졌고 팍스뉴스와 뉴욕포스트 모두에서 호의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훨씬 전부터 벤투리는 언론에서 오미드 말릭의 대리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시작해 워싱턴 리포터라는 보수 매체에 자금을 댔습니다. 이제 벤츠리는 카타르의 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명백한 이해 충돌을 이유로 자신과 말릭이 함께 운영하던 그 매체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번 주 말릭의 집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한 약 35명 중 한 명이었고 그 행사는 202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남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모금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벤스 행사에서 또 다른 주최자였던 크리스 버스커크 역시 JD와 함께 목브리지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벤스 그리고 말릭과 피터 티를 비롯한 주요 기부자들이 지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벤스의 정치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을 준 기부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릭은 미디어와 모금 활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워싱턴의 사설 클럽인 이그제큐티브 브랜치를 설립했는데 이곳은 사실상 부유한 회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 기회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클럽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설립한 것입니다. 스티브와 알렉스 위트코프 그리고 크리스 버스커크와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터커 칼슨의 플랫폼에 자금을 댄 그 남자가 바로 벤스의 성공을 이끈 기부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했고 또 행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판매하는 사설 클럽도 공동 설립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백악관 행정부에 대한 세 가지 별개의 압박 지점이 모두 카타르와 우려스러운 연관이 있는 같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외에도 그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적대적인 반유대주의적이고 솔직히 반미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사례들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말릭이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특히 카타르에서 보이는 양상을 고려할 때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2024년 선거 이전에는 카타르가 등록한 미디어 홍보 활동 중 보수 매체를 겨냥한 비율이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에는 그 수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보수 진영을 겨냥해 영향력 행사를 재조정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오미드 말릭이 자금을 지원하고 제이디 벤스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분명히 의존할 그 생태계를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오미드 말릭이 도하 포럼에 여러 번 참가했다는 사실을 잊기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터커 칼슨 네트워크의 최고 경영자인 닐 파텔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전 이슬람 정권 외무장관 잘랄 자리프, 심지어 이슬람공화국의 트리타 파르시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름들이 카타르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카타르가 노골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점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약간의 결점이 있는 친근한 군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억압적인 무슬림 형제단 독재 국가입니다. 카타르는 현대판 노예제를 운영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잔인하게 처벌받고 성소수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반복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곳입니다. 이곳은 하마스 지도부를 수년간 받아들였던 바로 그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록된 대리인들이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인물에게 돈을 주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 바로 그 정부이기도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것이 백악관의 의사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카타르는 트럼프 이후 공화당을 이끄는 사람이 도하의 호의적인 인물들로 둘러싸이도록 하는데 분명한 전략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터커 칼슨의 컨텐츠 자체가 그 의제를 거의 하나하나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까지 커지고 있죠.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미국 내 친이스라엘 연합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칼슨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를 이스라엘 문제로 이간질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여론을 바꾸려는 외국 정부가 원할 만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오미드 말리키가 카타르, 이란 혹은 파키스탄의 요원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직접 하겠습니다. 칼슨의 플랫폼에 자금을 댄 그 남자는 부통령을 후원하는 기부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행정부의 나머지 인사들을 위한 접근 통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란 관리들과 패널에 함께 앉기도 하고 카타르 정부 포럼에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타르의 급여를 받는 요원과도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미국을 우선시해야 할 연합 내부에서 카타르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뒤흔들려는 더 큰 캠페인의 일부라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 백악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 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면 미국인들은 모금 행사가 아니라 설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타르 자금은 이제 워싱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언론과 싱크탱크에도 대학에도 카타르 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부통령의 미래를 지원하는 남자의 거실에까지 들어와 있나요? 이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금을 받을 때 그 방에 정확히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돈이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카타르만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서도 워싱턴의 호의를 돈으로 사려는 지역 세력은 아닙니다. 또 다른 나토 동맹국도 똑같이 대놓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방금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번 주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대통령은 인터폴에 이스라엘 총리를 집단 학살 혐의로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나라는 아직도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7일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시도한 바로 그 테러 단체의 지도부를 터키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앙카라의 주재준인 미국 대사 톰 베럭은 지난 한 주 동안 공개적으로 터키 대통령의 편을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터키 법무부 장관은 앙카라가 인터폴에 베냐민 네타냐후 체포를 위한 적색 수배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터키가 이미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집단 학살 혐의로 37명의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터키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르도안이 자신의 이슬람 칼리프 국가의 환상을 실현하려는 시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사무실은 에르도안을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며 키프로스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독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사상 최다의 수로 투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아요. 이 나라는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자신들의 집단 학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고 자신의 주요 정치적 라이벌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남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터키가 보호하는 실제 집단 학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나라를 상대로 집단 학살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방위군이 시리아의 빈 기지를 공격한 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터키는 그곳에 군사적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명확히 경고했고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터키가 그곳에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 그 공군 기지가 공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격 전에 시리아 고위 관계자들에게 경고를 했으며 그들에게 물러날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에야 비로소 총리와 국방장관이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주권 국가가 적대적인 외국 군대가 자국 국경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은 침략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방어의 최소한이며 지구상의 어떤 나라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토에는 터키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이 아닌 또 다른 주권 국가인 시리아의 외국 영토에서 그런 행동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 방어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톰 베러, 현직 미국의 터키 주재 대사이자 시리아 특사인 그는 공개적으로 그 공격을 불필요한 긴장 고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럭이 미국의 동맹국이나 심지어 미국 자체보다 앙카라의 편을 든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보다도 말이죠.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골란고원에 대해 미국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그의 상사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건함을 시도하는 데 선을 그었습니다. 시리아와의 골란 고원 문제에서 그들은 여전히 유엔 결의안과 모든 국제 질서에 반하여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골란 고원이 시리아의 영토라고 말해왔죠. 그렇다면 이런 침입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긴장이 가라앉을까요?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베럭이 모시는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베럭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신이 구애하고 있는 시리아와 터키 정부를 기쁘게 하려고 그 정책을 반박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안타깝게도 버락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터키를 2019년에 퇴출당했던 F-35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시키려고 압박해왔죠. 러시아의 S-400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했기 때문인데 이 시스템은 모스크바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특성을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트럼프가 터키를 다시 그 프로그램에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아직도 러시아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보상하는 것이 축하할 일인 것처럼 말이죠. 거듭해서 바라크는 미국의 이익보다 터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톰 바라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을 위해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르도안이 실제로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여기서 진짜 이야기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터키는 하마스의 작건 본부가 되었습니다. 터키 정부국장 이브라임 칼리는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이스탄불에서 하마스 정치국 인사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탄불에서 자체 내부 지도부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공격을 지휘하기 위해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고위 인사들을 확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단체에 직접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듯이 여러분도 지킬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여러 터키 자선단체와 하마스 위장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연방검찰은 터키에 기반을 둔 한 자선단체의 이사를 체포했는데 그는 하마스에 자금을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정된 테러단체와 복잡한 관계를 가진 나토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본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여기서 드러난 부분일 뿐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내무장관은 언젠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일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본인도 아랍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오스만 술탄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내세웠습니다. 앙카라의 자선단체법에 따라 운영되는 터키의 비영리 단체들은 이 지역 전역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자금 지원 허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이슬람의 기치 아래 옛 오스만 제국 세계에 대한 터키의 지배를 재건하려는 의도적이고 문서화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이를 맡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분명히 불량 행위자이고 날이 갈수록 그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면 그들이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아서 6년 동안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적이 없는 유일한 나토 회원국이라면 50년 동안 키프로스의 절반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면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보다 더 많은 언론인을 감옥에 가둔다면 그리고 현 대통령이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나라 시민들을 학살한 단체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왜 그들은 아직도 나토에 남아있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나토 조약의 회원국을 제명할 공식적인 절차가 없지만
튀르키예는 그런 절차를 만들고 신속하게 도입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정된 테러 단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회원국을 제명할 수 없는 동맹은 진정한 동맹이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제명되어야 합니다. 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카타르와 튀르키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에서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파트너입니다. 두 정부 모두 같은 이슬람주의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 인사들을 공을 들여왔고 둘 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을 보면 부통령의 매우 의심스러운 기부자 네트워크와 앙카라 주재 대사가 미국 정책보다 튀르키예 정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미국의 사기를 꺾기 위한 조직적인 캠페인입니다. 자, 이제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추한 것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한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가장 집요하게 반이스라엘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에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마크 러팔로입니다. 이제 배경을 설명하자면 마크 러팔로가 누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유대인에 집착하는 광인입니다. 6년 전 러팔로는 이스라엘을 아파르테헤이트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2021년에는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까지 비난했는데 이미 그 단어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보여줬죠. 한편 10월 7일 이후 1200명의 살해된 이스라엘인들의 시신이 아직 신원 확인 중이던 때에도 러팔로는 이미 이 분쟁을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몰아가는 청원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포로로 잡혀있던 4명의 인질이 구출되었을 때 러팔로는 그것을 구출이라고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석방이라고 불렀는데 마치 하마스가 그들을 선의로 풀어준 것처럼 말이죠. 미국 시민 허쉬 골드버그 폴린을 포함한 6명의 인질이 납치범들에게 처형된 채 발견되었을 때 러팔로의 반응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너무나도 변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자신이 직접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이 상황을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영화기관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겠다는 공식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기관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란 기관들과 협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마크? 이번 주에 마크는 똑같은 논리, 아니면 논리의 부재를 기업 합병에도 적용했어요. 유대계 미국인인 앨리슨 다족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세력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난했죠. 10월 7일 이후 오라클의 기술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요. 이제 그의 모든 비난은 2024년에 오라클 임원인 사프라 카치의 다시 떠오른 영상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 영상에서 그녀는 오라클이 이스라엘군을 위해 한 몇 가지 일들이 있다고 말해요. 직접 인용하자면 정말로 말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매우 무서운 기술을 제공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게 뭔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오라클과 이스라엘 정부 외에는 아무도 그녀가 뭘 말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루팔로는 한 임원이 일부러 모호하게 말한 것을 아무런 구체적인 사실도 없이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가문에게 집단학살과 아파르테이트라는 직접적인 비난으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파라마운트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변인이 나와서 회사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업 분쟁을 핑계로 반유대주의적 표현이 사용될 때, 그리고 집단학살이나 아파르테이트 같은 단어가 기업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도를 넘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표현은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실제 고통을 희석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라마운트에게도 하나의 패턴에 맞아떨어지는데 단지 정반대일 뿐이에요. 거의 4,000명의 할리우드 인사들, 이 루팔로가 이름을 올린 그 동일한 보이콧 서약서에 서명했을 때 파라마운트는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첫 번째 주요 스튜디오였어요. 그들은 국적을 이유로 개별 창작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은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거나 평화의 대의를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말했죠. 기업이 반유대주의를 단순한 사업 분쟁의 핑계로 유명 인사가 세탁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반유대주의라고 부르는 일이 이렇게 드물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라마운트가 확실히 그렇게 했죠.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바로 뉴욕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번 주에 FBI는 올버니에 사는 35세 제시카 보이가 뉴욕주 의사당에 입법자들이 있는 동안 폭파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체포했어요. 뷰웨이는 5년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어요. 그녀는 아이샤 사이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온라인에서 극단주의에 빠졌으며 영어와 아랍어로 여러 번 오디오 녹음을 통해 ISIS에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녀는 이후 몇 주 동안 주 이사당을 조사하며 여러 지점에서 사진을 찍었고 FBI 정보원들에게 건물을 최대한 많이 파괴하고 상원 의원들이 회의 중일 때 그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폭탄을 음식 배달로 위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철물점에서 재료를 구입했으며 결국에는 올버니 시청도 고려했지만 자신의 말로는 주 의사당이 더 나은 목표라고 결정했어요. 검찰은 그녀가 이후 시리아의 ISS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도주한 다음 다시 돌아와 새해 전야에 타임스퀘어를 공격하고 결국 백악관 자체를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진짜 폭발물이라고 믿었던 장치를 넘겨받는 순간 체포되었고 이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 여파는 더욱 두렵습니다. 수사관들은 보이가 자신을 9.11 테러 이후 미국 국기를 흔들던 어린 소녀에서 타워가 무너지는 장면에 스티커를 붙이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명분을 위해 자신의 주의회를 학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안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 내부에서 악성으로 번지고 있는 어떤 현상의 증상입니다. 중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온라인 급진화로 정치적 이슬람의 행동대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독성 이데올로기가 중동 전역에서 다른 무슬림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이데올로기가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죽음의 컬트와 민주당이 DSA에 의해 장악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ISIS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슬람주의자들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것들을 일련의 무관한 사건들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정말로 일종의 감염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인들의 생명이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악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슬람 공화국과 스페인으로 이어지는데 그곳에서 정권은 페드로 산체스라는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슬람 공화국의 국영 언론은 한 스페인 투자자가 나모라산주에서 정권의 첫 외국인 투자 사업으로 광산 및 광물 가공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하에서 이것은 회색 지대가 아닙니다. 행정명령 13,902호는 건설, 제조, 섬유와 함께 광업을 이란 경제의 제재 대상 부문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포함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측에서는 브뤼셀이 지난해 9월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여 가공되지 않은 금속의 거래를 금지하고 광범위한 투자 제한을 재도입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주 동안 이슬람 정권이 유럽을 공개적으로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전쟁 내내 자신을 이란 이슬람 정권에 대한 군사행동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유럽의 인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미국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대사를 소환하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군사작전을 불법적이고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수만 명의 이란 시위대를 집단 학살하는 잔혹함과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페드로? 어쨌든 스페인 무역부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그의 정부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만 이슬람 공화국에 150만 달러가 넘는 이중용도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과 드론 제조에 적합한 기폭장치, 폭발물, 고정밀 기계 공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거의 70%가 국가와 연계된 기업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산체스가 2018년에 취임한 이후 스페인의 방위 관련 대정권 수출은 총 2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 산체스가 TV에 나와 전쟁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동안 그의 정부는 본질적으로 이슬람 정권이 전쟁을 벌이도록 돕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모순적인 외교 정책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정권에 미사일 부품을 공급하면서 전쟁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체스가 지지하는 정부는 결코 중립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올해에만 수만 명의 시위대를 학살했고 체포한 사람들을 거의 매일 처형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슬람 정권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자국민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정권의 군산복 합체에 조용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도 그 회원국이 세계의 인권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EU가 내세우는 원칙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브뤼셀이 실제로 재도입한 제재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우선 왜 회원국 중 한 곳이 그 제재를 어기고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어쩌면 스페인이 다음으로 제재를 받아야 할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대해 다른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꼭 팔로우해주세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에밀리 슈레이더이고 지금까지 액세스 오브 트루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